안녕하십니까.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53쪽부터 나갈 차례죠. 53쪽. 자, 계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배웠죠. 회계순환과정 강의할 때 거래가 일어나면 분계를 하고, 분계를 하면 전기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전기를 한다는 얘기는 각각의 계정에다가 집계를 시킨다는 얘기라 그랬어요. 이때 이 하나하나를 놓고 부를 때는 계정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것들을 다 합쳐서 부를 때는 총계정 원장 또는 원장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면서 계정이라는 표현을 저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계정에 의해놓고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구체적인 과목별로 집계하여 기록 계산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만드는 걸 계정이라고 하고, 각 계정 위에 붙이는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 그런데 기업은 업종의 특성이나 거래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기업 자체의 계정 과목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자산, 부채, 자본 같은 것 몇몇 정해진 것들은 제가 앞에서 계정 과목을 설명드릴 때 자산, 부채, 자본을 설명을 드릴 때는 좀 공을 들였는데요. 수익과 비용을 강의를 할 때는 계정 과목 하나하나를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수익의 종류 설명드릴 땐 특징으로 매출액, 수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매출액. 그리고 말 끝에 매출액, 임대료 설명하고 말 끝에 익자나 환입자로 끝나는 거 이렇게 강의하고 말았죠. 그리고 비용에는 뭐가 있는가? 매출원가, 급여, 기부금, 세금 가공과, 그리고 말 끝에 손실, 비용으로 끝나는 거 이렇게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기업은 업종의 특성이나 거래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기업 자체의 계정 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 그 기업 실정에 맞게 계정 과목을 따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때 설정하는 계정 과목은 계정의 성질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거래의 빈도가 높고 금액이 중요한 것은 별도의 계정 과목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적절하게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거기 계정에 의해놓고 7줄 설명이 나왔어요. 7줄 설명이 나와 있는 데다가 요거 하나만 필기할까요? 거기 보면 뭐 거래가 발생하면 하고 쭉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어딘지 모르시는 분 계시네. 53쪽 맨 위에, 거봐,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전화 받고 집중 못하니까 어디 나갔는지도 모르지. 계정에 의해놓고 거기 보면 거래가 발생하면 하고 쭉 설명 나와 있잖아요. 자, 그 위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쭉 끌어서 이렇게 한번 필기 좀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유사한 항목은 중요하면 구분 표시하고, 자, 여기서 이제 흔히들 중요하냐 또는 중요하지 않냐 판단을 할 때는 각각이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지 않다 판단하는 내용은 다 틀립니다. 근데 이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판단을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별도의 계정을 따로 사용을 해서 구분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고, 유사한 항목은 중요하면 따로 별도의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구분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고, 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몇 개의 계정 과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별도의 계정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이한 항목은 항상 구분 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필기 좀 해두세요. 자, 이것은 이제 1월 달에 본격적인 이론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할 내용인데, 자, 비슷한 항목은 중요할 때만 구분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을 때는 몇 개의 계정 과목을 묶어서 통합하여 표시할 수도 있지만, 상이한 항목, 전혀 다른 항목이죠. 서로 다른 항목은 절대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자, 요거 한번 필기 한번 했습니다. 자, 유사한 항목은 중요하면 구분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고, 상이한 항목은 항상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나중에 뒤에서 밑줄 긋고 읽을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필기 한번 했으니까 한 번 더 복습이 되는 거지요. 자, 이 내용 필기하시고요. 이제 칠판 지우겠습니다. 계정 과목을 사용할 때 유사한 항목은 중요하면 구분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지만, 상이한 항목은 항상 무조건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 아래 이제 계정의 분류하고 나와 있는데, 물론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필기로 강의할게요. 우리 흔히들 말하는 회계상의 계정은, 회계상의 계정은 무조건 5개 중에 하나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크게 다시 압축을 시켜서 크게 다시 분류를 하면은, 회계상의 계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영구계정이라는 게 있고요. 영구계정이라는 얘기는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잔액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영구계정이라는 게 있고요. 임시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임시계정. 임시계정은 잠깐 동안 생겨났다 금방 없어질 계정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영구계정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는가? 실제계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계정이다. 자, 이 실제계정의 제자가 실제계정이 아니라 실제계정입니다. 실제로 잔액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잔액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여러분, 현금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또 생각해 봐야 돼?
돈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예, 이거는 실제로 잔액이 존재해. 근데 차비는 어떻게 생겼어요? 차비는 실제로 잔액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요건 이름만 가지고 있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우린 임시계정을 다른 말로 명목계정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위에서는 이제 영구계정과 실제계정이란 말을 다 사용을 하는데 둘 다 확률이 똑같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래는 명목계정이라는 말보다는 임시계정이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굳이 차이가 뭐냐? 물론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필기로 설명을 할게요. 자, 실제계정이란 건 뭐냐? 결산 종료 후에도 책 읽을 거니까 굳이 필기는 안 해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결산 종료 후에도 잔액이 존재할 수 있는 계정. 결산 종료 후에도 잔액이 존재할 수 있는 계정. 자, 제가 여기다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썼는데 반드시 잔액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이 내가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0만 원을 전액을 다 사용을 했다면 잔액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잔액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결산 종료 후에 잔액은 어떻게 하는가? 결산 종료 후의 잔액은, 자, 결산이 다 끝났어. 금관에 보니까 돈이 한 1,000만 원 들어있어. 그럼 올해 사업이 다 끝났으면 남아있는 현금 다 갖다 버려요? 아니죠.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차기로 이월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오늘 그 단원까지 넘어가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들 자산, 부채, 자본을 차기, 바꿔 말하면 내년으로 넘겨보내는 건 이월시킨다라고 말을 해요. 자산, 부채, 자본을 내년으로 넘겨보내는 건 2월. 수익이나 비용을 내년으로 넘겨보내는 건 2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한 번 더. 자산, 부채, 자본을 차기로 넘겨보내는 건 2월. 수익이나 비용을 내년으로 넘겨보내는 건 2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필기 안 하셔도 돼. 이따가 한번 또, 맞아, 들어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고요. 결산 종료 후에 잔액은 어떻게 하는가? 차기로 2월하고 차기로 2월시키고 내년으로 넘겨보내고 이 뜻이에요. 영구계정이란 결산 종료 후에도 잔액이 존재할 수 있는 계정. 그럼 결산 종료 후에 잔액은 어떻게 하는가? 차기로 2월하고 이 금액들은, 즉 차기로 2월 시킨 금액들은 어떻게 되는가? 전체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영구계정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영구계정은 대부분의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니에요. 자산, 부채, 자본이면서도 임시계정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영구계정이란 결산 종료 후에도 잔액이 존재할 수 있는 계정이다. 그 결산 종료 후에 잔액은 어떻게 하는가? 차기로 2월 시킨다. 그리고 이 금액들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구계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부분의 자산 부채 자본은 영구 계정이다. 그럼 임시 계정이라는 건 뭐냐? 결산 종료 후에는 절대로 잔액이 존재할 수 없는 계정이에요. 결산 종료 후에는 무조건 잔액이 없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계정이 태어났다. 결산 전에 무조건 자동적으로 없어지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없애버려야 하는 계정들이에요. 다시 한번, 임시계정이란 결산 종료 후에는 절대로 잔액이 존재할 수 없는 계정. 우리는 이걸 임시계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임시계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항상 저는 이걸 세 줄로 설명하네요. 첫째, 수익비용. 수익비용. 물론 수익비용 중 기타 포괄손익은 영구 계정입니다. 자본에 누적시킬 것이기 때문에. 수익비용 중 당기손익이죠. 우리가 당기손익 이렇게만 표시하면 아,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써먹는 수익비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수익비용 중 당기손익. 얘는 임시계정입니다. 두 번째, 가가현미. 가가현미,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 과부족, 미결산, 가가현미,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 과부족, 미결산. 아, 다시 쓸래요. 칸을 좀 띄워야 되니까.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쓸 필요 없죠.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 미결산, 가가현미,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 과부족, 미결산. 가가현미,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 과부족, 미결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 괄호를 쓴 이유는, 괄호를 친 이유는 뭐냐? 잠시 후에 이것들의 고향을 갖다 여기다 표시하기 위해서요. 가가현미,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 과부족, 비결산.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배당금 관련 계정. 예를 들어서 미지급 배당금이나 미교부 주식 배당금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미지급 배당금은 분명 부채입니다. 부채이지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암기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본에 분류해서 미주 출신하고 나온 부분이 있죠. 거기서 이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얘 분명 자본입니다. 하지만 재무상태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얘들이 왜 미지급 배당금과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왜 임시계정인가 살펴볼 것 같으면 이거예요. 자, 어떤 회사가 보고기간이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가정을 하면 이 회사는 매년 결산일이 12월 31일이 되는 거죠.
그럼 미지급 배당금이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언제 태어나는가? 결산이 끝이 난 이후에 보통 2월 하순이나 3월 초순에 뭐를 하는가? 주주총회를 하죠. 그때 태어나는 거예요. 주주 여러분, 이번에 현금 배당 얼마씩 하겠습니다. 주식 배당 얼마씩 하겠습니다 하고 배당 선언을 하는 그날 태어났다가 언제 사라지는가? 며칠 있으면 배당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태어났다가 바로 며칠 있다가 죽어. 그러니까 결산일 현재는 잔액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다.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는 이유는 결산 중간에 태어났다가 바로 며칠 있다가 사라지니까 결산일 현재는 잔액이 존재할 수 없다. 자, 임시계정이란 거 뭐라 그랬는가? 결산 종료 후에는 잔액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계정이라 그랬죠. 태어났다. 태어났으면 결산일 이전에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이되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일 수도 있고요. 내 손에 피를 묻혀 죽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들은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자, 오늘 이제 총계정 원장 마감하는 것까지 이제 배우다 보면은 한마디로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 건 전부 다 임시계정인데,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 건 전부 다 임시계정인데, 자, 어쨌든 흔히들 말하는 수익이나 비용은 결산을 하는 그날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계산이 됐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차기로 이월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은 임시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가현미. 이 가가현미는요, 지가 알아서 죽지는 않습니다. 내가 강제로 죽여야만 죽습니다. 가가현미 이놈들은요, 태어나선 안 될 놈들입니다. 불행의 씨앗이야. 근데 어쨌든 태어났잖아요? 수단 방법 가지 말고 얘들은 죽여버려야 돼. 죽여야 죽는다. 제가 농담 삼아 말을 하는데, 이 가가현미는 제가 김일성 3대 닮은 놈들이라 그래. 얘들은 김일성 3대 닮은 놈들이야. 태어났잖아요? 그 새끼들은 불행의 씨앗이야. 반드시 죽여버려야 돼. 이제서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누굴 죽였냐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강의할 때 요거 가가현미하고 강의하면서 이 새끼들은요, 이 김일성 닮은 새끼들이에요. 태어났잖아요? 무조건 죽여버려야 돼요. 저의 그 독설 때문에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제가 살인을 저지른 거죠. 아, 김일성이가 죽고 나니까 다음 아들놈이 그걸 넘겨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를 뭐라고 했는가? 이 새끼들은요, 이 김일성 부자 닮은 새끼들이에요. 태어났죠? 무조건 죽여버려야 돼요. 이 독설 한마디에 김정일이가 죽었어요. 역시 제가 죽인 거예요.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이제는 말을 하죠. 얘들은요, 김일성 3대 닮은 놈들이에요. 이제 곧 누가 죽을 것인가? 김정은이가 죽을 거예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죽으면은 그 다음 정권은 누가 넘겨받아요? 현재로 알려진 건 여동생이 있잖아요. 여동생. 가장 유력하다며. 그래, 현미. 여자 이름이잖아요. 이게.
어쨌든 얘들은 불행의 씨앗이야. 태어났으면 죽여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 가가현미에 대한 회계 처리는 거의 강의를 안 합니다.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여기다가 시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만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데 죄송합니다. 그 동강 들으시는 분 중에서 어떤 기분 나쁜 생각을 가지고 드린 말씀은 분명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 뭐 카페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저는 항상 칭찬만 들었지 욕을 먹은 적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무크랜드에다가 한 분이 이제 글을 올렸어요. 저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그런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읽고 나서 기분이 오히려 좋았어요. 뭐한 얘기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분은 너무 혼란스럽다. 그분 말씀은 제 동강 들으실 겁니다. 그분이 너무 혼란스럽다. 왜 이렇게 앞에 뒤에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책을 그렇게 쓰지. 책을 쓸 때 나름대로 신경을 쓸 필요성은 있어요. 저도 이게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더 완벽한 강의를 추구를 하자는 차원에서는 한 번쯤 반성을 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기는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현 시점에서 변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로도 썼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변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은 기초과정이에요. 12월까지 진행되는 이것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는 없어요. 지금 나가는 건 뭐냐? 1월부터 강의를 부담 없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1, 2월에 나갈 어려운 내용들을 미리 한번 짚고 넘어오자는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책 배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1월 달부터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순서대로 넘어가져요. 1월 달부터 나가는 강의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예비 과정으로 수업을 한다는 말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고요. 다만 분명한 건 섭섭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해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다른 곳에서는요 필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하고서 불어 필기로 강의했어요. 가가연미를. 근데요 욕을 먹더라도 어쩔 수 없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가현미. 자, 그 첫 내용은 어디를 봐주시느냐면은 218쪽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가지극근과 가수금하고 나왔네. 가지극근과 가수금하고 나왔는데 먼저 가수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가수금. 이 가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뭐냐? 저를 잠깐 보세요. 수금. 즉 돈을 받기는 받았어요. 돈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럼 돈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분계를 하는가? 예를 들어 현금으로 받았다 차변에 현금하고 나오겠죠. 차변에 현금하고 나오겠죠. 중요한 거. 돈은 들어왔으니까 차변은 확정이 됐는데 대변에다가 도대체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 대변에 적어야 할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불확실합니다. 대변에 뭐라고 써야지? 적어야 될 개정 과목이 불확실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가수금이에요. 사실은
실무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가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인데, 여러분들이 그 격리 업무를 보고 있다고 쳐요. 근데 외부에서 돈이 들어왔어. 차변에 현금이라고 썼는데, 도대체 내가 제일 처음에 회사를 들어가고 나니까 이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계정 과목이 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있어. 그럼 주변에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해피는 그거를 결정을 해줄 사람이 뭐 외부에 나가 있다든가 대변에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몰라. 일단은 가수금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 가수금, 실제 실무에서는 가수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요 네 자만 기억하시면 돼. 내용 불명. 내용 불명. 요거 하나만. 뭔 얘기냐? 내가 직원에게 출장을 보냈어요. 직원에게 출장을 보내. 내용 불명. 자, 직원에게 출장을 보냈어요. 그럼 출장 간 사원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수금할 게 있으면 수금하고 또 영업도 하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이제 회수를 했다. 자기가 들고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잽싸게 회사로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은 송금을 했다. 차변에 현금은 나오는데 이 직원이 돌아와서 지난번에 송금한 내용은요, 어디에서 상품 주문을 받은 거고요, 어디에서 매출 채권을 회수한 거고요, 그 내용을 밝혀주기 전까지는 대변에 적어야 될 계정 과목이 불확실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가지금입니다. 가수금이다. 내용 불명의 송금을 받으면 가수금. 내용 불명의 송금을 받으면 가수금. 결과적으로 가수금은 항상 차변에 현금이 나오니까 가수금은 반드시 대변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죠. 절로 갔다 올게요. 그래서 가수금의 고향은 대편. 다음. 책은 잠시 한번 또 읽을 거예요. 이번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 가지급금. 자, 요 가지급금 뭐냐? 지급을 했어요, 지급. 돈을 주긴 줬다고요.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은 나와.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은 나와요. 그런데 차변에 뭐라고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 역시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가 가지급금입니다. 돈 줬다. 일단 뭐로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조건 일단 가지급금 처리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가지급금은 현금의 지급은 있었지만 차변에다가 적어야 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불확실할 때 사용하는 계정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뒤로 넘어와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1월 이후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책이니까 안 쓸 수는 없는데 그야말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 내용을 갖다가 그때 설명하기는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 기초에서 회계의 흐름을 판단하자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건데, 자, 시험과 관련해서는 가지급금 하면 요 말이 떠오르시면 돼. 시험과 관련해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가지급금을 다양한 경우에 사용을 하지만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불확실하다 무조건 가지급금 처리를 하지만 시험과 관련해서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요 글자 5자 여비 계산액이라는 표현. 여비 계산액을 지급하면 차변에 가지급금. 여비 계산액을 지급하면 차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썼더니 필기 아마 여기 절반 이상은 이렇게 필기했을 거요. 여비
계산액이라고 필기하신 분 절반 이상일걸요? 고백해보세요. 여비 계산액. 그럼 다 알아, 다 알아. 여기서의 핵심은요, 개예요, 개. 한자로 이제 대충 개자, 대개 개자, 어림잡아 지급했다는 얘기야. 회계에서 이제 계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는 얘밖에 없어요. 계산. 그러니까 직원에게 출장비를 어림잡아 지급했다는 뜻으로 문제에서는 그냥 여비 계산액을 지급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출장비를 어림잡아 지급했다. 그럼 대별의 현금은 나오죠. 돈 줬으니까. 직원이 출장 가서 쓴 돈, 걔가 바로 여비교통비인데, 직원이 출장을 가서 더 쓰고 추가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덜 쓰고 남겨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출장비를 지급할 그 당시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계정금액이 가지급금이에요. 그러면 가지급금과, 자, 결과적으로 가지급금은 저쪽으로 갔다 올게요. 가지급금은 현금의 지급은 있었으니까 대별의 현금 나오죠? 차변에 적어야 될 계정과목이 불확실할 때 사용하는 게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의 고향은 그래서 차변이에요. 잠시 후에,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수금은 부채 성격의 가계정이라고 나오고, 가지급금은 자산 성격의 가계정이다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가수금의 고향은 대변, 가지급금의 고향이 차변인 이유는 아셔야 되겠고. 다음, 저는 이제 가가 현미라고 썼는데 이번엔 미결산 살펴볼게요. 미결산. 미결산이란 건 언제 사용하는가? 자, 볼까요? 미결산은 언제 사용하는가 보면은, 한쪽 계정 과목은 확정이 됐어요. 다만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없는 거래에서,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없는 거래에서, 그러니까 얘가 현금은 아니죠. 현금을 제외한 한쪽 계정 과목은 결정이 났는데 다른 한쪽에 적어야 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불확실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미결산이야. 미결산. 또는 이거 한쪽 계정 과목은 결정이 났는데 다른 변에 있는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불확실해.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미결산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들어보세요. 미결산은 어느 변에서 태어나지요? 대변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차변에서 태어날 수도 있죠. 이론상으로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회계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미결산이 대변에서 태어나는 문제는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론상으로는 미결산은 차변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대변에서 태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미결산의 고향은 모릅니다. 자, 그 아래 이제 붕괴 사례가 나와 있는데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건 무방합니다.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건 무방하지만 붕괴로 강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낭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뜻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수금.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불확실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가수금이다. 현금의 지급은 있었지만, 차변에 적어야 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불확실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짧은 이론, 말 문제로서 출제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결산은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없는 거래에서 상대편의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미결산이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은 이 책 기준으로 어디에 나와 있는가? 236쪽에 나와 있습니다. 236쪽. 자, 들어보실까요? 현금 과부족. 언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인가 볼 것 같으면 이거예요.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야. 현금이 많거나 적을 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자, 예를 들어서 결산 결과 장부상에 예를 들어 현금 계정이다 또는 뭐 현금 출납장이다 봤더니 여기 보세요. 현금 계정 차변 합계가 얼마인가 봤더니 100만 원이야. 대변 합계가 얼마인가 봤더니 40만 원, 25만 원, 4천 원이 있어요. 그러면 장부상에 현금 잔액이 얼마예요? 34만 6천 원이죠? 어디서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처음 보는 숫자예요, 이거? 몇 번 본 숫자죠? 시산표에서 설명한 거죠? 예제 14번, 예제 12번 거기서 설명드린 내용이네요. 자, 그럼 장부상의 현금 잔액이 34만 6천 원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 우리 회사 장부의 현금이 34만 6천 원이라면 실제로 금고 안에도 얼마가 있어야 돼요? 34만 6천 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 잔액은 같아야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그때 사용하는 거. 현금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이 불일치할 때. 현금 과부족은 언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냐라고 물으면 현금 장부 잔액과 시험에는 장부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현금 계정 잔액은 얼마다 또는 현금 출납장 잔액은 얼마다 이렇게. 현금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은 자, 여기선 실제 잔액, 여기가 제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실제 잔액. 시험에서는 실제 잔액이란 말 대신에 실제 잔액이란 금고 안에 들어있는 금액이죠. 금고 잔액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시제액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어. 시제액.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퇴근하려고 그러면 너 시제 맞춰봤어?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 잔액이 같은가 다른가 보라는 얘기인데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다. 바로 이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을 현금 과부족이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현금 시제액이 적으면 책에 나와 있는 거지만 지금 필기로 강의합니다. 여기다 많은 시간 투자해서 강의할 정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현금 시제액이 적다. 뭔 얘기냐면은 장부상의 잔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34만 6천 원이야. 근데 실제 잔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4만 6천 원 밖에 없어. 자, 시제액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돈 찾아서 채워 넣어요? 그럴 필요 없죠.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불일치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 장부에 34만 6천 원인데 실제로 34만 6천 원밖에 4만 6천 원밖에 없다고? 현금이 없어진 거네? 그렇잖아요.
현금이 없어졌으니까 대변의 현금이야. 그런데 이 현금이 왜 없어졌어요? 현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현재 모른다. 일단 현금 과부족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반대로 현금 시재액이 많으면 어떻게 하는가? 뭔 얘기냐면은 장부상의 현금 잔액이 34만 6천 원인데 아니 금고를 뒤져봤더니 134만 6천 원이네? 여러분 실무에서 이런 일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부상의 잔액이 34만 6천 원인데 금고 안에 들어봤더니 열어봤더니 134만 6천 원이 있어.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슬그머니 100만 원 챙겨 넣어요?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건 뭐 토해낸다고 나중에 걸리면? 아니죠. 깜빵 가야지. 그때는 토해내는 게 아니라 깜빵 가는 거야. 이거는 시재액이 많을 때는 장부보다 금고 있는 돈이 더 많네? 장부 있는 것보다 금고 있는 돈이 더 많네? 돈이 많아졌네? 현금이 늘었네? 차변의 현금. 그리고 일단 현금이 늘기는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모르죠?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일단 현금 과부족입니다. 그래서 대변 현금 과부족. 그러면 현금 과부족의 고장은 어떻게 되는가? 시재액이 적을 때, 부족할 때는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서 태어난다. 현금 시재액이 많을 땐, 현금 시재액이 많아? 현금이 늘었으니까 현금 과부족은 대변에서 태어나는 거죠? 시재액이 많을 땐 대변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합니다. 현금 과부족의 위치, 현금 과부족의 고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부차, 과대, 요거는 몇 차례 설명을 해요. 지금은 설명을 하지 않고 1, 2월에도 설명 안 해요. 1, 2월에도 확률이 낮은 이런 데다가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요건 별도로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 외우세요. 가수금의 고향은 대변, 가지급금의 고향은 차변, 현금 과부족의 고향은 부차, 과대, 미결선의 고향은 몰라. 그러니까 외우려고 할 필요 없이 요 세 개는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잖아. 자, 가수금, 현금을 받았구나. 차변에 현금이 나오니까 가수금은 대변에서 태어나는구나. 지급금, 현금을 지급했구나. 대변에 현금이 나오니까 가지급금은 차변에서 태어나는구나. 현금 과부족, 현금 시재액이 줄었어? 금고에 현금이 없어졌네?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의 현금. 자, 현금이 왜 없어졌는지 모르니까 차변의 현금 과부족. 반대로 현금이 늘었어? 차변의 현금. 왜 늘었는지 모르죠? 대변의 현금 과부족. 그래서 현금 과부족의 위치, 부차, 과대. 근데 어쨌든 가가현미가 태어나면 왜 태어났니? 조사를 해서 원인이 밝혀지면 없애버린다. 근데 아무리 조사해도 원인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끝까지 원인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끝까지 모르면 결사진에 무조건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죽이는지 이거는 5, 6월 문제 풀 때 강의할 거예요. 지금은 요 기본적인 위치 정도, 그래, 가수금은 대변에서 태어나는 거야. 가지금 차변에서 태어나는 거야. 현금 과부족의 위치, 부차, 과대. 과거에는 문제 풀 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엔 미리 문제 풀 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원위치 하시고. 자, 책을 보면 53페이지
계정의 분류, 임시계정이란 결산 종료 후에는 잔액이 존재할 수 없는 계정. 따라서 차기 2월 또한 존재할 수 없다. 뭐가 있는가? 첫째, 당기손익. 수익비용이란 얘기죠. 수익비용 중 기타 포괄손익은 영구계정이다. FV, OCI 평가손익,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 흐름 위험에 필수한 평가손익,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와 같은 기타 포괄손익, 이거는 영구계정이다. 가가현미, 가가현미 임시계정 고양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당금 관련 계정 임시계정이다. 이유 설명드렸고, 영구계정 볼게요. 영구계정은 다른 말로 실제계정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결산해놓고 가로가 나왔는데 결산일 보고기한 종료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결산이 종료된 후에도 잔액이 유지되며 이때 잔액은 차기로 이월시킨다. 이와 같이 결산 종료 후에도 잔액이 존재할 수 있는 계정을 영구계정이라고 하고, 결산 종료의 잔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왔고, 예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임시계정이 아닌 것을 골라라 했는데, 여러분 배당금 계정은 일단 대표적인 임시계정이죠. 감가상각비 비용이죠. 임시계정이네요. 수익의 대장 이름이 매출, 비용의 대장 이름이 매출 원가네요. 수익의 대장 이름이 매출, 비용의 대장 이름이 매출 원가. 그러니까 매출이나 매출 원가 역시 임시계정이라는 얘기네요. 손실충당금, 손실충당금이 뭐예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재대감소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차손 누계액, 손실충당금.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한마디로 자산을 평가해 주는 계정이니까 영구계정이죠. 정답은 4번이고 뒤로 넘어갑니다. 차기 회계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하고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1번에 집합수. 자,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 계정 하면 한마디로 임시계정을 고르라는 얘기인데요. 수익 비용을 집합시키는 손익계정도 임시계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정으로서 저를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손익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휴식 시간 되면 요거 하나만 외워도 오늘 또 이 시간은 보람이 있어요. 앞에 집합이라는 말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왜 이런 말이 들어가는지는 이따가 총계정 원장 강의하는 거에 있어서 마감하는 거에 있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집합 손익계정, 손익계정은 수익과 비용의 집합계정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따라서 한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수익은 손익계정 대변에 씁니다. 한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손익계정 차변에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상한 말을 저 자식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손익계정이라는 게 있다더라. 근데 이 손익계정은 대변에는 수익, 차변에는 비용을 쓴다더라. 쓴 상태에서 합계를 비교해서 만약에 차변이 작잖아요. 이 작은 금액을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제가 여기다가 괄호를 뜬금없이 써놨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공식적인 계정 과목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근데 출제자들은 요 미처분이란 말 빼고 그냥 이익여금 이렇게 출제하는 경향이 더 많아요. 손익계정 마감할 때 대변이 작잖아요. 미처리
결손금이야. 자, 이 시간에 요거 하나 외워도 괜찮아요? 자, 지금 가가현미보다 더 중요한 건 얘예요. 가가현미보다 더 중요한 건 얘예요. 최근의 시험은 영구계정과 임시계정을 구분하고 있는가, 구분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를 반드시 한 문제씩은 출제하고 있어요. 최근의 시험은 영구계정과 임시계정을 구분하고 있는가, 구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영구계정, 임시계정이 뭔지는 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가가현미 위치까지도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얘야. 손익계정이 있다더라. 손익계정, 집합, 손익계정 같은 말인데 손익계정, 집합, 손익계정 같은 말인데 손익계정 대변에는 수익을 쓰고 차변에는 비용을 쓴다. 두 개를 비교해서 차변이 작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이 작으면 미처리 결손금. 시험에는 미처분, 미처리 빠지고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결과적으로 손익계정은 차기로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으로 마감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이번에 이익잉여금이 나왔네요. 자본이죠. 영구계정이죠. 차기를 이월시켜야 합니다. 선수임대료, 부채죠. 차기로 이월시켜야 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이죠. 감주자, 자본이죠. 따라서 결산 종료에 잔액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잔액은 차기로 이월시킵니다. FV OCI 금자산 평가이익, FV OCI 금자산 평가이익은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자본이 될 수도 있어요.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자본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이따가 또 설명드릴 겁니다. 저 뒤에서 기출 및 적중 예상 문제, 실전 문제 풀 때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FV OCI 금자산 평가이익이 왜 수익 또는 수익도 될 수 있고 자본도 될 수 있는지 나중에 배우되, 헷갈린다 하더라도 얘는 기타 포괄손익이잖아요. 기타 포괄손익은 결산 종료 후에도 잔액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계정의 형식 읽을 필요 없고요. 계정의 법칙 뭐 설명드린 거네. 자산은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 부채는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 자본은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 수익은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 비용은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 그럼 잔액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자산 무조건 차변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잔액이 차변에 나온다. 부채는 무조건 잔액이 대변에 나오고 자본 잔액이 대변에 나오고 수익 잔액이 대변에 나오고 비용은 잔액이 차변에 나오고 바로 이 잔액들이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은 재무상태표에 집계하는 것이고 수익이나 비용의 잔액은 그대로 포괄손익계산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시간 54페이지 설명드렸고 55페이지는 볼 내용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설명드렸고 아직 설명 안 드린 내용이 62쪽에서 확인하고 넘어갈 내용이 있고요. 따라서 잠시 후에는 62쪽 회계장부하고 나와 있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